앵커 리포트에서 키워드로 현재 상황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막판 핵심 공약입니다. 선거 막바지에는 표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공약이 나오게 됩니다. 지지층뿐 아니라 유동층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후보들이 고심해서 내놓은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지만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났는데 유권자의 선택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리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절대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6월 3일에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이 경제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딱 저점을 찍고 희망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로 다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6월 3일을 기점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 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습니다. 의원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개혁의 동력으로 성화될 것입니다.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연봉의 절반을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에 연동해 성과에 따라 각감 또는 증액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선 당일까지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했다며 단일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선 레이스 완주 의사를 못 박은 모습입니다. 이제 대선까지 남은 시간 12일 관련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전주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전략자문위 수석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대선 사전투표 이제 7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놓은 후보들의 공약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가겠다. 이른바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후보가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먼저 민주당한테 얘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기본소득보다는 좀 커진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넓어진 내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기본적인 삶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국가의 존재의 의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의 논의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사회의 골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는 생애 주기별로 관련된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돌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의료라든지 관련된 부분에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쳐야만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사전투표를 한 일주일 전쯤에 다시 이 얘기가 나온 것 그리고 아마 내일이 23일이 TV토론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 분야와 관련돼서 TV토론이 있는데 아마 토론을 앞두고 사회 분야에서의
앞으로의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 비전 그리고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준비된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들이 크게 나온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토론에서도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들, 뭐 기본 사회를 포함해서 관련된 사회 정책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또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 논란이 됐던 기본소득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고 지적해 왔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부터 시작한 무상 시리즈의 저는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어떤 그런 그 기본적인 삶의 생애 주기별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 이것은 뭐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 볼 때 결국은 그 근저에는 결국 이제 기본 소득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결국은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은 이제 보편적 복지냐 이제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편적 복지로 이제 갈 때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겠죠. 그런데 이 복지와 감세는 이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재정을 마련을 해야 이런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이 기본소득의 근저에는 결국 증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증세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결국은 국가 재정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러한 그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결국은 무상 포퓰리즘을 결국은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그 기본 사회위원회 취지는 좋으나 이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저는 그 위험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께서 뭐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도지사에서도 또 성공 사례가 있었죠. 오히려 일거리 창출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거리 창출이 돼야 또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소득도 늘어나고 또 세금도 낼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장 중요한 일거리 창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는 쏙 빠진 채 결국은 기본사회위원회를 이제 발족하겠다는 건 결국은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남미식의 그런 무상 포퓰리즘으로 인한 그런 그 경제 빈국으로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저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포퓰리즘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듣겠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자신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뭐 포퓰리즘이다 또는 뭐 남미식의 퍼주기 정책이다 이런 비판을 계속 해왔던 것도 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뭐 그런 비판이 나온다라고 해서 뭐 새로울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 사회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기본 사회와 관련된 뭐 위원회를 만들고 난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또 채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또 상세한 내용들이 붙을 수 있을 것이고 아마 내일 토론에서도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그저 뭐 포퓰리즘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지금 사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민생과 경제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고 국가가 경제가 어려울 때 어디까지 개입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가 이제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공공의료 이제 확충 추진을 하겠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도 이재명 후보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추진했던 게 있죠. 2003년 성남의료원 이제 최초의 시민 발의로 세워진 시립의료원인데요. 이제 이 2003년 당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성남의료원이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만 작년까지의 누적 적자가 2,417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의료원이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엄청난 적자를 누리고 있다는 이러한 신뢰, 공공의료원의 이 신뢰를 보더라도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오늘도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의료보험의 지금 적자폭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 막 퍼주식의 이런 무상 복지는 결국 국가 재정의 위험 그리고 또 국민들의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강론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위험한 발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정치개혁 공약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임기 단축,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소추 특권 폐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또 눈에 띄는 점이 국회의원 정수 10%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국민들께서는 10%가 아니라 3분의 1로 쫙 줄여라. 100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만 사실 국회의원 한 명 줄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를 이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뭐 신선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정치를 판가리하겠다 이제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구상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폐지하겠다. 저는 이제 그 공약이 좀 귀에 띄었습니다. 지금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 당선이 되면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좀 소출되지 아니한다. 좀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 이게 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은 도대체 진행을 되는 거냐 마느냐 가지고도 강론을박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에는 재판 정지법까지 지금 발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께서 대통령의 특권 중에 하나인 이런 그 불소추 특권 아예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그런 정신을 또 실수로 실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사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그리고 또 불소추 그 불체포 특권 사실 너무 이제 무한대로 광범위하게 지금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지금 폐지하겠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그리고 또 면책 특권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뭐 정치개혁 공약이라고 지금 들고 나오는 것들이 뭐 그렇게 뭐 신선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번씩은 다 들어볼 법했던 이야기들 또는 한 번씩은 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후보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뭐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께서 좀 더 관심이 있고 또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또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또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눈길이 간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로서 네, 대선 과정 잠시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남 현장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현안 문답을 한다고 하니까요. 현장으로 가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득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우리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 때는 많이 어렵죠. 지금은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의 영역을 많이 발굴해서 지속 성장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영역의 기본적 인권을 기본적인 수준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를 어디에 둘지 하는 문제는 그건 뭐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어서 소속 문제는 아직은 뭐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의 문제를 배관시할 수는 또 경시할 수는 없는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이 느끼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거고 또 성장이 있으면 분배가 있고 분배가 있어야 또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데 분배주의자냐 성장주의자냐 이런 식으로 일도 양단식으로 양극단적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또 대립적으로 보고 또 이렇게 지나치게 갈등 관계로 모으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대목으로 저번에는 지난 3월에는 K-엔비디아로 이런 기본사회 관련 재원을 충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건 아직 무효인지도. 그런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면 그걸 전체인 것으로 또 왜곡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첨단 기술 사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노동의 몫이 매우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노동 생산성은 아주 높아지겠지만 생산에 필요한 그 노동의 양, 총량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것은 총고용의 감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총생산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고용의 규모는 줄어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게 또 일반적인 예측이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를 다 갖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방치할 수는 없고 결국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재정을 반드시 조세로만 조달할 수 있겠느냐. 과연 외국의 테마색이나 이런 국가 투자 펀드들처럼 공공펀드들이 일정한 성장에 기여를 하고 그 몫을 확보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꼭 조세가 전적으로 분담하지 않더라도 이런 공공펀드의 수익으로 일정 정도의 국민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도 자꾸 왜곡되는데 하나의 예죠. 앞으로는 초거대 기업들도 쉽게 그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규모 투자들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또 위험도는 높지만 꼭 해야 돼요. 그런 영역에 공공 영역에서 일부 투자 지원을 담당할 수 있고 그러면 일정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TSMC 같은 경우도 최초 출발할 때 정부 지분이 정부 투자가 곧 48%인가 그랬죠. 증자를 해가면서 정부 지분이 계속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도 수십조 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는 좀 대규모 투자에 민간과 함께 공공이 또는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성장의 몫을 함께 누리자. 그렇게 하는 게 조세만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유수원 한명찬입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이랑 김종민 무소속 의원님, 이인기 위원장님 등 해서 일부 인사들의 선대위 합류에 대해 국내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신념을 믿어서라기보다는 좀 개인의 이익을 따라서라는 비판이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치라고 하는 게 단색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죠. 정치란 기본적으로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죠. 민주당의 예를 들면 이인기 의원이든 다른 누굽니까? 허은하 의원이라든지 김용남 전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 같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진보적 색채의 정책만 가지고 국가 경영을 할 수가 없죠. 유용한 정책이면 보수적 색채의 정책도 진보적 색채의 정책도 필요하고 또 보수적 성향의 인사도 진보적 성향의 인사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완벽한 인간, 완벽한 사람들, 그런 사람만 모으면 좋겠지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남 현장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 취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요. 또 현재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경제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앞으로 AI 사회로 전환되면 노동의 몫이 작아질 것이다. 그리고 공공펀드 수익으로 복지 문제 일부를 좀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왔던 기본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결국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인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도로 보장하고 또 그 부분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기본사회위원회가 또 발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이고, 특히나 지금과 같이 또 회복과 성장이 중요한 때에는 물론 성장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배의 이야기를 또 아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뭔가 정치가 극단화되어 있어서 뭐 성장 아니면 분배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취지의 문제 얘기들이 아니라,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해야 될 때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배에 관한 문제도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복잡한 고민들을 기본사회에 대한 공약에서 담아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아까 뭐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한 것 같아요. 답변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배와 성장이 동변의 양면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성장 후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돼야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전혀 없죠. 어떻게 일거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어떻게 재원 마련하느냐에 대해서 세금이 모자라면 공공펀드를 조성해서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며칠 전에 얘기한 호텔 경제학 시리즈 2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공펀드를 그럼 어떻게 조성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방금 이야기한 것에 번뜩 떠오르는 게, 성남 FC 모델로 그런 공공펀드를 조성하나? 수익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공공펀드에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막대한 이 기본소득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그 공공펀드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기업의 결국은 팔 비틀기를 한달지, 아니면 어떤 그런 자의에 의하지 않은 이러한 공공펀드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극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야기하셨죠. 호텔에서 10만 원을 예약을 했다. 그래서 그래도 호텔 그 예약을 한 여행객의 취소로 해도 돈은 돈다. 뭐 호텔 그 주인이 가구점 매상값을 갖고, 뭐 가구점 주인은 또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고, 뭐 그래서 10만 원이 취소돼도 경제는 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장이 전제가 돼야 되는 분배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알맹이는 쏙 뺀 채 결국은 세금, 그다음에 공공펀드 조성. 근데 공공펀드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무런 지금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뭐 기업이랄지 아니면 자발적인 그런 참여자가 아닌 이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오히려 증세랄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정책이라고 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저 장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사실 짧은 시간에 또 짧은 언어로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한계도 분명히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토론회 가면 뭐 마찬가지로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관련된 부분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관련된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공약을 낸다라고 한다면 뭐 민주당도 캠프에서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정책적으로든 또 공약집에라도 설명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짧게 나오는 이야기만 두고 바로 뭐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내일 토론까지 좀 더 지켜봐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앞서 하다만 김문수 후보의 정책 얘기로 넘어갈 텐데, 국회의원 정수 부분 얘기하다가 말하고요. 그와 함께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의 50세 미만의
국무위원 하겠다라는 부분은 40대 국무총리, 즉 이준석 후보의 또 단일화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함께 먼저 앞서서 말씀하시다 마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관련된 뭐 공약을 내고 있고 정책 이야기도 하는 건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슈는 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후보의 어떤 정체성이나 뭐 또는 뭐 정책이나 비전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서 단일화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를 봤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것이 김문수 후보로서는 참 딜레마의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특히나 지금 나온 공약 중에 뭐 40대가 국무총리, 뭐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 50세 미만으로 이런 이야기는 다분히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준석 후보를 향한 러브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정책을 정책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정치 공학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또 판단이 들게 하기 때문에 사실 김문수 후보에게는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전에 오늘 이제 하신 그 정치 개혁 중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 중임제 이제 개헌을 하겠다. 이제 그리고 또 3년 단축을 하겠다. 그래서 2028년 4월에 대통령 선거와 또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같이 하겠다. 그것이 이제 뭐 가장 저는 그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런 이제 40대 그 미만, 40대 정도로 그렇게 50대 미만으로 뭐 국무위원 3분의 1을 임명을 하겠다는 것도 뭐 또 그동안에 이제 기회가 좀 없었던 뭐 40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좀 그래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취지는 저는 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그 누구 특정인 뭐 이준석 후보랄지 어떤 특정인을 그런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사실은 30대, 40대에 굉장히 좀 불리한 30대, 40대 사실 좀 지지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겨냥하기보다는 오히려 30, 40 좀 세대 마음을 좀 얻기 위한 뭐 이러한 공약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공약 발표 회견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참석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손 전 대표가 한 전 총리 지지를 하기도 했는데 네. 오늘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손학규 이제 전 그 대표가 보기에도 이재명 후보는 절대로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강하셨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제 공식 후보가 된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좀 지지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또 사실 굉장히 좀 개혁적인 성향이라는 점에서 또 손학규 전 대표가 동감하는 그런 그 정치개혁 발표에 동참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적으로 뭐 큰 파급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뭐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렇게 말해왔던 빅텐트는 사실 뼈대도 못 세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빅텐트가 되려면 전제는 당연히 당내 단합이나 결합이 전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양상은 과연 당내 화학적 결합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의문이 듭니다.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뭐 하와이 특사까지 파견을 했지만 홍 전 시장이 사실 뭐 돌아오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일도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하와이까지 특사를 파견한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좀 아쉬운 부분들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당 내에서도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손학규 전 대표가 들어와서 합류를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겠느냐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운동, 유세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부천 유세 현장에는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좀 비공개로 세월호 선체에 있는 목포 신앙을 찾기도 했습니다. 두 배우자의 전략은 좀 다르게 느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증 얘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설란영 여사님이 많이 후보와 뭐 동행을 한달지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이런 그 양지 쪽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좀 선호를 합니다. 민주당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비공식적인 면에서 좀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가 문제겠죠. 이제 김혜경 여사가 뭐 경기도 이제 법카로 기소가 된 건 아니지만 또 그것으로 큰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최근에 또 150만 원이 유죄형이 또 2심에서 또 선고가 됐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민주당은 김혜경 여사가 전면에 나서서 선거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사실 제 주위에서도 설란영 여사가 여러 지역을 찾아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만큼 설란영 여사가 가진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그 전에 이제 그 노동 운동에 또 투신을 하셔가지고 정말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좀 헌신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청렴하고 또 말씀도 굉장히 또 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또 이 배우자도 이제 같이 그렇게 선거운동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설란영 여사가 우리 지역을 찾아오면 좋겠다. 제가 살고 있는 강동에서도 그러한 요청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그런 호감도 그리고 또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광명을 이제 같이 찾아서 네. 어린이집 간담회에도 참석을 하셨고, 근데 그리고 부천 김문수 후보가 3선을 한 곳이죠.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천에서 이제 유세를 하는데 또 같이 그렇게 동행을 한다 지금 그러한 보도가 좀 따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후보와 또 배우자의 이런 장점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란영 여사의 행보도 굉장히 또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 글쎄요, 저는 이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논쟁의 장으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뼈아픈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요,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면 설란영 여사나 뭐 김혜경 여사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바로 김건희 여사를 먼저 떠올리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뭐 이따가 다루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명품백을 2건이나 수수하고 그것이 뭐 교환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 모르다라고 했지만 그 비서가 관련된 부분을 교환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배우자 논쟁을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온다라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혜경 여사로서는 사실 지금 이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하고 내란 혐의가 있기 때문에 탄핵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럼 이 60일 동안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상 후보에 대해서 정책적인 비전이라든지 과연 이 후보가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적임자인지를 또 검증하고 평가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검증의 어떤 추를 뭐 배우자들에게 옮겨가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게 봐서도 뭐 옳지 않은 시도라고 보이고요. 지금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누가 우리나라의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고 회복해내고 통합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그 후보가 누구인지를 평가하시는 데 시간을 쏟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은 그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이제 그렇게 어떤 그 배우자를 이야기를 하면 김건희 여사가 떠오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김종숙 여사도 떠오르거든요.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물론 뭐 수사도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옷값 1억 원 이걸 특활비로 지금 지급한 거 아니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역대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배우자가 단순한 이런 일반인은 아니죠. 거의 공직에 준하는 그런 신분이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 공직 그 대통령 부인이 될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도덕성이랄지 청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전직 대통령의 이제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대통령이 될 그 대통령 부인은 과연 어떠한 그런 정직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그것은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자꾸만 김건희 여사를 좀 언급을 하시는데 저는 그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도 떠오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좀 이런 지적은 오히려 내로남불식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여론조사를 볼 텐데요. 먼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이재명 후보 48.1%, 김문수 후보 38.6%, 이준석 후보 9.4%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1,002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 10%로 나타났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도 보시죠. 이재명 후보 50.3% 대 김문수 후보 43.5%, 이재명 후보 49.5% 대 이준석 후보 37.7%,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쭉 여론조사들을 봤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전주 대비 소폭 떨어졌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소폭 올랐습니다. 좀 격차가 줄어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진영 간의 결집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이 좀 더 늦게 결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특히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이후에 겪었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사실 보수 진영 내부가 굉장히 술렁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 운동의 한 복판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결집의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보수 진영이 결집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상 못한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더욱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욱더 낮은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을 보면 이준석 후보가 또 10%가 나온 또 오늘 결과가 있더라고요. 예. 사실 이거는 또 이준석 후보에는 상당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10%를 넘어가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50%를 보전받을 수 있고 15%를 넘어가게 되면은 100%를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치에서의 선거 비용의 문제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무래도 좀 지난주가 좀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스타트가 늦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일주일 지난 이제 현재의 여론은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좀 이준석 후보로 좀 가는 뭐 이런 양상으로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후보가 사실 10%랄지 10% 이제 근접한 그런 수치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이것은 또 이번 선거에서 사실 그 여러 가지 관심사항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준석 후보가 10% 가까운 이러한 이제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단일화는 더욱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이준석 후보의 뭐 수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상승 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을 계속 좀 끌어올리는 뭐 이러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목표를 이제 1%씩 끌어올린다, 이제 이러한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도 최대한 남은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이 수치를 좀 더 근접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그 단일화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 자력으로 좀 승리를 하겠다는 좀 그러한 결기도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오히려 이제 국민들에게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 오히려 이제 그 두 후보,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후보의 오히려 그 표가 몰림으로써 오히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수치는 오히려 투표를 결과를 오히려 공개했을 때는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데 관련돼서 이야기 나온 게 있었어요. 이제 당권과 단일화 거래 제한설과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그게 뭐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데 너에게 당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뭐 제가 알기로는 와서 제발 당에서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돕겠다 정도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소위 말하는 친한동훈계 인사 중에 일부는 이거를 지금 대선 과정 중에 자당 내에서의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구제불능이다. 네, 이준석 후보의 입장 단일화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 지금 나온 얘기로는 오후 5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뭐 민주당의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로서는 지금 뭐 단일화에 급한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또 단일화를 굳이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명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단일화에 급한 건 국민의힘인 것 같고 특히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은 그러면 단일화가 안 된다면 결국 김문수 후보로는 이 선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국민의힘에서 단일화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 영향력이나 힘이나 어떤 그런 지위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도 이번 선거에서는 그대로 완주를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더 이익이 된다라는 판단을 이미 마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앞서서 나왔던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나름대로 이 여론의 향방을 분석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로서도 지금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단일화할 때 네. 김문수 후보로 그때도 이제 안에서의 당권 경쟁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준석 후보가 얘기를 한 걸 보면 당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방금 이제 이야기한 것을 좀 종합해 보면 네. 국민의힘에서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하면서 당권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한 적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그 국민의힘 의원이 개혁신당 측에 이제 이런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국민의힘 관계자가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이 결국은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당권을 줄 수도 없는 것이죠. 당권을 이게 무슨 주고받는 물건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단일화의 전제로 얘기를 한 것이 후보직 외에는 모두 다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도 후보직을 양보할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본인이 후보직을 지금 10%에 육박하는 이러한 지지율이 조사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후보를 포기를 하고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이러한 면에서 이 지금 뭐 당권을 주고 뭐 주네 마네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뭐 정말 그 음해성의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국민의힘 인사가 있다고 하면 정말 그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선거를 진 다음에 당권이라는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권이라는 게 뭐 야당이 된 다음에 당권이 무슨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당권에 몰두하는 인사는 저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지금 대선 승리를 위해서 더 하나가 돼서 뭉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